음양의 조화, 허초산의 병의 근원을 다스리는 지혜. 옛날 경남 사만이라는 동네에 의술이 뛰어난 허초산과 초아라는 형제가 있었어. 형 허초산은 약을 짓고 동생 초아는 침을 놓으며 전국을 다니며 이름을 떨쳤지. 그때 어느 마을에 어린 아들을 둔 부잣집 과부가 명의들을 찾아다니고 있었어. 이 집안은 3대째 남편이 일찍 죽는 불운을 겪고 있었고, 이제 겨우 서너 살 된 과부의 아들이 갑자기 심각한 병에 걸려 몸이 까맣게 타들어가는 증세를 보여 몹시 걱정하고 있었지. 많은 의원을 불렀지만 아들의 병세는 나아지지 않았어. 그때 한 의원이 말했어. 이 아이는 허초산 선생님이 아니면 살릴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을 찾기 어려우니 차선책으로 초산탕이라 이름 붙여 약을 다려보면 그 이름이 아이에게 힘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초산탕이라 이름 붙인 약을 다리기 시작했지. 마침 그 근처를 지나던 허초산과 초아 형제가 약 냄새를 맡고 궁금해져서 다가왔어. 무슨 약을 다리고 있기에 초산탕이라고 부르는가? 허초산이 묻자 집안 사람들이 대답했지. 아이가 아파 죽어가는데 허초산 선생님을 만나지 않으면 살릴 방법이 없을 것 같아 이름이라도 빌려 써보려 합니다. 아이의 상태를 본 허초산은 심각한 증세임을 깨닫고 돕기로 결심했어. 허초산은 이 아이를 살리려면 수백 년 된 장기짝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했어. 마침 마을에 몇백 년 된 장기짝을 가진 집이 있어 급히 장기짝을 구해왔고, 허초산은 장기짝을 약탕관에 넣고 다려 약을 만들기 시작했지. 그렇게 만들어진 장기약을 아이 입에 한 숟가락씩 떠넣자 아이가 눈을 번쩍 뜨더니 두 숟가락을 더 먹자 벌떡 일어나 앉았어. 이를 본 사람들은 이야 진짜 허초산 선생님이군요 하며 감탄했지. 사람들이 그 비밀을 묻자 허초산은 이렇게 설명했어. 이 집안은 3대째 젊은 과부가 이어지며 그 음기가 손자에게 옮겨 아이의 양기가 약해진 겁니다. 장기는 남성들이 주로 다루는 물건이라 여러 세대 남성들의 손때가 묻은 장기짝을 다려 먹이면 그 안에 남성의 양기가 담겨 아이의 음기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를 살릴 수 있었습니다. 허초산은 단순히 의술로 병을 치료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병의 근본 원인을 파악해 음기와 양기의 균형을 회복하는 방법을 찾아내 아이를 살린 거야. 초아의 침술로 구해낸 억울한 생명. 옛날 의술에 능한 형제 허초산과 초아가 있었어. 형 허초산은 뛰어난 약재를 다뤄 약을 짓는데 탁월했고, 동생 초아는 침술에 능해 사람들의 병을 고치며 많은 이들을 도왔지. 어느 마을에서 8살 아이들이 놀다가 사고가 나고 말았어. 한 아이가 장난으로 다른 아이 배를 주먹으로 쿡 찼는데 그만 그 아이가 쓰러져 숨이 멎은 거야.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에 마을 어른들이 모여들어 분노했고, 사람들은 장난이었더라도 사람을 죽인 아이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벌을 주자고 소리쳤지. 그때 초아가 나서서 말했어. 잠깐만요. 제가 의술을 써서 이 아이를 살려보겠습니다. 죽은 아이를 살펴보니 놀라서 간이 떨어져 죽은 상태였어. 초아는 침을 들고 아이의 배 중앙에 딱 꽂아 떨어진 간을 붙여주었지. 그러자 아이가 놀랍게도 눈을 번쩍 뜨고 다시 살아난 거야. 그런데 살아난 아이는 침을 빼면 다시 죽게 되는 상황이었어. 초아가 말했어. 이 아이는 원래 명이 다해 죽을 운명이었지 친구가 때려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침을 놓고 있는 동안 말을 할 수 있게 해줄 테니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러자 살아난 아이가 부모에게 말했어. 내가 죽을 때가 돼서 죽은 거지 친구가 나를 죽인 게 아니에요. 친구에게 책임을 묻지 말아주세요. 이 마지막 말을 듣고 사람들은 아이의 친구를 벌하지 않기로 했어. 결국 초아의 도움으로 억울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고, 사람들은 초아의 놀라운 의술에 다시금 감탄했지. 그러니까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진실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생명과 운명을 겸허히 받아들이라는 것이야. 초아의 의술 덕분에 억울한 아이의 친구를 구할 수 있었고, 사람들은 생명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을 배우게 되었지. 황정승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우 지혜롭고 세상 이치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높은 관직에 올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정은 여전히 빈곤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황정승의 아내가 불만을 털어놓습니다. 아니, 남들은 정승을 하면 잘 살고 부자가 된다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요? 황정승은 웃으며 대답합니다. 자네도 부자가 되고 싶은가? 그야 잘 사는 게 좋지요.
왜 가난한 게 좋다 하세요? 잘 사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요. 그러나 아내는 계속해서 부자가 되어보고 싶다는 마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가을이 되자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까마귀와 까치들이 들판의 나락을 물어다가 황정승 집으로 옮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수가 어마어마해서 단 사나흘 만에 황정승 집은 나락으로 가득 차게 되었고 순식간에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황정승이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자네 이제 푸근한가? 이제야 살 것 같아요. 그동안 왜 그렇게 고생하며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황정승은 진지하게 답합니다. 이 곡식은 들판에 떨어져 있던 것들이요. 까마귀와 까치가 먹지 않으면 다 굶어 죽게 될 것이지. 그런데 우리가 이 곡식을 쌓아두고 잘 산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부자가 되는 건 좋은 일이 아니요. 다음 날 까마귀와 까치들이 다시 찾아와 곡식을 모두 가져가 버렸습니다. 집안은 다시 원래대로 가난해졌습니다. 황정승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좋은 것이요. 우리는 부자로 살 운명이 아닌 게야. 요대로 사세. 황정승은 욕심 없이 살며 남의 돈을 탐하거나 부자가 되려는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복을 타고났지만 자신의 욕심 때문에 다른 이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황정승의 이야기는 진정한 부와 행복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합니다. 과연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깊이 돌아보게 하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철종 대왕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서울 사는 김정승 아들이 박 판서의 딸에게 장가를 갔습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첫날 밤 저녁을 먹고 나서 신랑은 소변이 마려워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소변을 보고 있는 중에 갑자기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그 호랑이는 천근이나 될 만큼 큰 호랑이였습니다. 호랑이는 담장을 넘어와 신랑을 업고 그대로 도망을 쳤습니다. 겨우 15살 된 신랑은 호랑이 등에 엎여 달리고 있었습니다. 신랑은 나는 이제 죽었구나라고 생각했지만 범에 물려가도 정신만은 놓지 말라는 속담을 떠올리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호랑이는 몇백 리나 되는 거리를 이동한 뒤 신랑을 충청도 괴산의 안진사 집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집에는 무남동녀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그 딸이 사서 삼경을 공부하며 밤을 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웬 예쁜 소년이 문 앞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딸은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고 부모님이 나와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안진사가 신랑을 정성껏 돌본 끝에 신랑은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신랑은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첫날 밤 소변을 보러 나갔다가 호랑이에게 끌려 이곳까지 왔습니다. 저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진사의 딸은 16살의 미모가 빼어난 소녀였고 글도 잘했습니다. 안진사는 신랑을 사위로 삼고 싶었고 딸 역시 그를 남편으로 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대례가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신랑은 서울로 돌아가 부모에게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장가를 포기하고 안진사의 딸과 결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부모도 그럴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박 판서의 집에서는 이혼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신랑 측에서 말했습니다. 첫날 밤부터 호랑이의 재난이 있었으니 우리의 인연은 끝난 것입니다. 결국 이 문제는 조대비에게까지 올라갔습니다. 조대비는 이 이야기를 듣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중매한 것은 인연이요. 호랑이가 중매한 것은 천연이다. 호랑이가 중매해준 곳으로 장가를 가는 것이 옳다. 조대비의 판결이 나자 박 판서 집안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고 신랑은 안진사 딸과 결혼하여 잘 살았다고 합니다. 대장간의 억울한 누명과 노인의 지혜. 옛날에 한 소년이 어릴 때 부모를 잃고 10살이 채 되지 않아 의지할 곳이 없어 대장간에 가서 일하며 지내게 되었어. 그는 성실하게 대장간 주인의 일을 도왔고 주인도 그를 좋게 봐서 이렇게 말했어. 나는 내게 글을 가르쳐 줄 수는 없지만 이 대장간 기술을 가르쳐 줄 테니 기술을 배워서 장가를 들고 잘 살아보려무나. 소녀는 그렇게 대장간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나중에는 주인의 도움으로 26살 즈음에 장가를 들어 살림을 차리고 필요한 대장간 도구들을 한 벌 마련하여 큰 마을에 가서 대장간을 차리게 되었어. 그곳에서 그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을 하면서 현금이 없어도 곡식으로 받아주겠다라며 신용을 쌓아갔지. 그러면서 몇 해가 지나 아이도 태어나고 그의 가정은 나름 단란하게 유지되었어.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대장간을 열었는데
누군가가 죽은 사람을 대장간에 가져다 놓은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 이 소식이 관가에 전해지자 관가에서는 그가 살인을 저지르고 시체를 숨겨놓았다고 의심하여 붙잡아 가두었지. 가까운 친척도 없는 외로운 처지의 아내는 젖먹이를 얻고 걱정하며 눈물을 훔치고 있었어. 마을의 주막에 있는 평상에 나이든 노인이 앉아있다가 젊은 아내가 오르락내리락하며 눈물을 훔치는 모습을 보고 주막 주인에게 물었어. 저 젊은 부인이 왜 이렇게 울고 있소? 주모가 그 상황을 설명하자 노인은 연민을 느끼며 그러면 내가 관가에 소지를 써줄 테니 그걸 가지고 가서 억울함을 풀어보라고 했어. 그리고 소지에 이렇게 썼지. 옛날에 항적이 제왕을 강물에 던져 죽였을 때 죄는 항적에게 있고 강물에는 죄가 없듯이 지금 도적이 대장간에서 사람을 죽였다 하여 죄가 있을 곳은 도적에게이지 대장간에는 죄가 없느니라. 그렇게 소지를 관가에 가져가니 원님도 그 말이 매우 합리적이라며 고개를 끄덕였어. 원님은 그래 내가 범인이 아닌 것이 분명하니 무죄로 석방하겠다고 하여 그는 무사히 풀려났어. 주막의 노인은 낯선 사람의 어려움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들에게 연민을 갖고 도와준 것이다. 또한 노인이 써준 소지는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상황을 명확히 판단하고 정의를 세운 지혜의 산물이었다. 지혜로운 사람의 한마디가 억울함을 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고려장 노인의 지혜. 옛날 우리나라가 중국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중국은 우리나라에 종종 어려운 문제를 내며 지혜를 시험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새끼줄을 꼬아 만든 상태 그대로 불에 태워서 가져오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새끼줄을 태운다면 모양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기에 아무리 머리를 맞대어도 해결책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의 체면이 걸린 일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중국의 압박이 더 심해질 것을 염려하며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산속에 버려져 홀로 지내던 60이 넘은 노인들이 문제를 풀어냈습니다. 고려장을 당한 노인들은 지혜의 보고와도 같았지만 당시에는 노인이 되면 더 이상 쓸모가 없다 여겨 산속에 버려지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급한 마음의 자식들은 산속에 있는 부모님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중국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방법이 있으십니까? 그러자 노인들은 웃으며 간단히 답했습니다. 새끼줄에 소금을 듬뿍 뿌려 간을 해봐라. 그러면 불에 태운 뒤에도 새끼줄의 형태가 그대로 남을 것이다. 말씀대로 소금을 사용해 새끼줄을 간을 한 뒤 불에 태우자 정말로 새끼줄의 모양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 지혜로운 해결책을 본 중국은 크게 놀라며 우리나라의 지혜를 인정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건은 우리나라 안에서도 큰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노인들이 단순히 나이 들었다고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나라와 백성을 위해 필요한 지혜를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모두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을 계기로 사람들은 고려장 풍습을 버리고 노인을 존중하며 그 지혜를 배우는 문화를 만들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이야기는 노인은 나이가 60을 넘고 70이 되어도 지혜롭고 영리하다는 교훈을 통해 나이든 이들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감동적인 일화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아주 꼽재기 영감이 있었는데 그 영감뿐만 아니라 그의 부인도 영감처럼 꼽재기였던 모양이에요. 어느 날 생선 장수가 생선 사세요. 생선 사세요. 하고 지나가니까 그 부인이 어디 봅시다. 하며 생선 장수를 불렀어요. 생선 장수가 지게를 내려놓고 기다리자 부인은 살 것처럼 생선을 이리저리 고르고 저리저리 뒤집어 보더니 손에 생선 비늘을 잔뜩 묻히고는 값을 물어봤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아이고 비싸서 못 사겠네요. 하며 그냥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런 다음 국을 끓이는 동안 손에 묻은 생선 비늘을 씻어 국에 넣은 거예요. 영감이 그 국을 먹으면서 아니 이거 이상하다. 이 국에 뭘 넣었는지 비린내가 좀 나는 것 같네. 하며 의아해했죠. 그러자 부인이 웃으며 말했어요. 생선 장수가 지나가길래 내가 생선을 뒤집으면서 손에 비늘을 묻혔거든요. 그걸 씻어서 국을 끓였더니 이렇게 맛있어졌지 뭐예요. 그러자 영감이 놀라며 말했어요. 에이 이 사람아. 너무 아까운 짓을 했잖아. 그렇게 하면 되겠어? 부인이 어이없어 하며 물었죠.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아니 우물에다 그 손을 씻었으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맛있게 먹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좋은 방법을 놓치다니.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 영감이 부채를 흔들면 부채질하다 부채가 떨어질 정도라며 부채를 끈으로 묶어 고정하고 머리를 흔들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죠. 그런 사람이었다네요. 참 재밌지 않아요? 옛날 전라도 광양이라는 곳에 부모 없이 혼자 자란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는 태어난 날도 성도 아무것도 모른 채 떠돌며 남의 집 일을 하고 착실하게 살아 장가를 가고 집도 장만해서 살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어느 날 명절이 되어 아내가 물었어요. 당신은 가족도 없고 성묘도 안 가고 제사도 안 지내고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이에요? 남자는 아무 대답도 못하다가 얼버무리며 말했어요. 내 성은 박씨야. 어릴 때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떠돌다 보니 이렇게 살게 된 거야. 박문수 어사가 우리 당숙인데 내가 여기 있다는 걸 모르는 거지. 아내는 그 말을 믿고 집 뒤뜰에 단을 만들고 정화수를 떠놓고 정성껏 빌기 시작했어요. 우리 당숙 박문수 어사님이 한 번만 우리 집을 찾아오게 해주세요. 몇 달을 그렇게 빌었는데 정말로 어느 날 박문수 어사가 그 마을을 지나게 되었어요. 어사가 동네에서 날이 저물어 사랑방에 묵었는데 밤에 밖으로 나왔다가 이웃집 울타리 너머에서 빛이 새어나오는 걸 봤어요. 가만히 귀를 대고 들어보니 어떤 여자가 우리 당숙 박문수 어사님이 우리 집에 찾아오게 해주세요 라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박문수 어사는 호기심에 그 집을 찾아가 나는 너의 당숙 박문수다 했어요. 그 말을 들은 남자는 깜짝 놀라 방에 어사를 모시고 아내에게 당숙님이 오셨어 했어요. 아내는 너무 기뻐하며 정성껏 어사를 대접했어요. 박문수 어사는 그날 밤을 묵으며 남자에게 물었어요. 내가 왜 나를 당숙이라 했느냐? 남자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사실 아내가 가족도 없고 성묘도 안 간다고 잔소리를 해서 얼떨결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박문수 어사는 웃으며 말했어요. 좋다. 하지만 내가 여기 왔다는 건 절대 말하지 마라. 며칠 후 고을에서 사람이 너를 데리러 올 텐데 바로 따라가지 말고 한번 버텨라. 당숙이 날 먼저 찾아왔어야지 왜 불러만 보냈느냐고 말하며 기다려라. 며칠 뒤 정말로 고을에서 관리가 찾아와 박문수 어사가 그를 부른다고 말했습니다. 남자는 박문수의 말대로 내가 왜 가야 하느냐며 버텼습니다. 그러자 박문수 어사가 직접 그 집을 찾아왔고 이번에는 고을 원님과 관리들, 악대를 데리고 성대하게 왔습니다. 남자는 그 후 마을의 유명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정성과 간절함이 기적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무것도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재치와 지혜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인내하며 노력하면 결국 큰 복이 찾아올 수 있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비록 작은 거짓말로 시작된 일이었지만 정성과 행동으로 일을 현실로 만들고 더 나아가 자신을 성장시키는 계기로 삼은 점에서 삶의 지혜와 용기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옛날 어느 시골 부자 집 아들이 과거 시험을 보러 서울로 가게 되었어요. 요즘처럼 자동차나 기차가 없던 시절이라 말을 타고 서울까지 가야 했죠. 말을 타고 가면 종이 고삐를 잡고 따라오는 게 보통이었어요. 그런데 이 집 종의 이름이 앙글짱글대였어요. 이름도 독특한데 이 종은 무식했지만 나름 기운도 좋고 쓸모 있는 사람이었죠. 서울로 떠나기 전 주인이 앙글짱글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 서울은 시골과 다르다. 서울 사람들은 아주 무섭고 잔인해서 가만히 서 있는 사람의 눈알도 뽑아 먹는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조심해라. 그러자 앙글짱글대가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정말 눈뜬 사람의 눈알도 뽑아 먹습니까? 그럼 방심하면 너도 눈알 뽑히고 소경이 될 테니 절대 방심하지 말고 조심하거라. 알겠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후 객주집에 머물게 되었어요. 어느 날 주인이 냉면을 먹고 싶다고 하며 앙글짱글대에게 냉면을 시켜오라고 했어요. 앙글짱글대는 냉면을 그릇에 담아와서 주인 앞에 내려놓았는데 갑자기 젓가락으로 냉면을 뒤적거리기 시작했어요. 뭔가 찾는 것처럼 보였죠. 주인이 물었어요. 야, 이놈아. 뭐 하는 거냐? 뭘 찾고 있느냐? 그러자 서방님 죄송합니다. 오다가 제 콧물이 그만 냉면 속에 떨어졌는데 그걸 찾아보려 했습니다만 찾을 수가 없네요. 주인은 어이가 없어서 말했어요. 에이 치사한 놈아. 니나 먹어라. 결국 앙글짱글대는 그 냉면을 혼자 다 먹었대요. 그 후 앙글짱글대는 여비로 받은 돈을 다 써버렸는데 돈을 달라고 해도 주인이 주지 않았어요. 앙글짱글대는 몰래 말을 팔아버렸어요.
주인이 돌아왔을 때 앙글장글대는 말고삐만 허리에 메고 눈을 꼭 감고 서 있었어요. 주인이 그 모습을 보고 물었어요. 야, 앙글장글대야. 너 말은 어디 갔냐? 그러자 앙글장글대가 눈을 번쩍 뜨며 대답했어요. 아이고, 서방님. 제가 말을 꽁무니에 묶어놓고 눈을 감고 지키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어떤 놈이 훔쳐갔나 봅니다. 서방님이 서울 놈들이 눈을 뽑아 먹는다고 하셔서 겁이 나서 눈을 가리고 있었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인은 더 이상 뭐라고 할 말이 없이 고개만 저었습니다. 대신 잡은 호랑이 꼬리. 옛날에 한 영감님이 개화장을 짊어지고 길을 가고 있었어요. 어느 산에 고개를 넘다가 굴 하나를 발견했죠. 이게 뭐야? 굴이 여기 웬일이지? 가까이 가서 들여다보니 굴 안에 호랑이가 있었어요. 호랑이가 으르렁 하자 영감님이 깜짝 놀라 개화장을 던져 굴 입구를 막으며 소리쳤습니다. 이놈, 이놈. 그러면서 호랑이가 나오지 못하게 막고 있었는데 문제는 하루 종일 거기 있을 수도 없다는 거였죠. 마침 그때 스님이 바랑을 메고 올라오는 게 보였어요. 영감님이 반갑게 소리쳤습니다. 대사님 잘 왔소. 여기 좀 도와주시오. 무슨 일이십니까? 저기 굴 안에 너구리가 들어갔는데 내가 지금 급하게 대변이 마려워서요. 잠깐 이 개화장을 받아서 굴을 막아주시면 감사하겠소. 아, 네. 스님은 영감님 대신 개화장을 들고 굴을 막으며 이놈, 이놈, 이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영감님은 볼일만 보고 돌아오지 않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스님이 한참 굴을 막고 있다가 생각했죠. 이 영감님이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굴 안을 살짝 들여다봤는데 거기엔 너구리가 아니라 호랑이가 으르렁 하고 있는 거였어요. 스님도 깜짝 놀라며 외쳤습니다. 으악, 뜨거워라. 그러면서도 어쩔 수 없이 이놈, 이놈, 이놈 하며 계속 굴을 막고 있었죠. 이듬해 봄, 영감님이 다시 그 고개를 지나가며 생각했어요. 내가 작년에 스님한테 개화장을 맡기고 갔었는데 그 뒤로 어떻게 됐으려나? 그래서 지나가다가 굴 쪽을 보니 스님은 없고 더벅머리 총각이 개화장을 들고 여전히 이놈, 이놈, 이놈 하고 있었어요. 영감님이 물었습니다. 야, 중은 어디 가고 너는 왜 여기 있냐? 총각이 대답했죠. 제가 작년 가을에 왔는데 아직도 못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이놈, 이놈, 이놈 하고 있더랍니다. 남을 도울 때는 무작정 돕기보다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주 정만식 이야기. 옛날 경주에 살던 정만식은 천하의 장난꾸러기로 이름난 사람이었어요. 그는 술을 엄청 좋아하고 장난을 즐기며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며 놀기를 좋아했죠. 그의 재주와 엉뚱함은 봉이 김선달과 견줄 만큼 대단했어요. 경주에서는 그의 웃긴 일화들이 많았는데 특히 그가 집에 돌아온 어느 비 오는 날의 이야기가 유명합니다. 몇 년 동안 집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밖으로만 떠돌아다니던 정만식이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의 집 상태는 상상 이상이었죠. 지붕은 비가 새서 물이 방 안으로 흘러내리고 방바닥은 강처럼 물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구들목에 앉아 물이 방 안을 가득 채운 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고 있었죠. 여보, 당신이 집을 조금이라도 고쳤으면 이런 꼴은 안 당했을 텐데요. 정말 답답하네요. 아내는 속상한 마음에 정만식에게 잔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정만식은 방 운목에 앉아 한 손에 술병을 들고 흘러가는 빗물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엉뚱한 말을 했습니다. 이 빌어먹을 대동강 물만 아니면 내가 지금 당장 강을 건너가서 칼로 내 목을 쳐버릴 텐데. 아내는 그 말을 듣고 처음에는 어이가 없었지만 곧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정만식이 화를 낸 게 아니라 방 안으로 흘러내리는 빗물을 대동강 물에 비유한 유쾌한 농담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정만식은 술 한 잔을 더 마시더니 슬슬 기분이 좋아졌고 물난리가 난 방 안에서 아내에게 엉뚱한 제안을 했습니다. 여보, 이렇게 물이 많으니 낚시라도 해볼까? 그는 낚싯대를 가져와 빗물 위에 들이우며 낚시 흉내를 냈습니다. 아내는 기가 막혀 웃음을 멈출 수 없었죠. 낚시는 무슨 낚시요? 물이나 퍼내요. 아내가 버럭 소리를 질렀지만 정만식은 아랑곳하지 않고 노래까지 부르며 낚시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다 진짜로 물속에서 뭔가 걸리는 느낌을 받았죠. 이게 뭐야?
그가 줄을 당기자 그 끝에는 아내가 그동안 잃어버렸던 은수저가 묻어나왔습니다. 정만식은 은수저를 들어 올리며 뽐냈습니다. 봤지? 내 낚시 실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내가 집을 안 돌봐도 되겠네. 이 장면을 본 아내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결국 손을 들고 말았어요. 정말 당신 같은 사람은 다시는 없겠네요. 물난리도 농담으로 넘기는 사람은 처음이에요. 이후에도 정만식의 엉뚱한 성격과 유쾌한 농담은 경주 사람들에게 두고두고 이야기되었답니다. 그는 문제투성이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웃음을 선사하는 특별한 존재로 기억되었죠. 옛날에 묘자리를 고를 때 산의 생김새를 보고 좋은 자리를 찾는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를테면 소처럼 생겼으면 소형국, 학처럼 생겼으면 학형국이라고 불렀죠. 이런 명당을 찾는 사람을 직관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부자가 죽고 그 자손들이 명당을 찾으려고 여러 직관을 불렀습니다. 직관들이 돌아다니다가 와우형이라는 아주 좋은 명당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직관이 말했죠. 이 자리는 좋긴 하지만 천년 묵은 너구리가 살고 있어서 장난을 치며 방해할 텐데 이걸 견딜 수 있겠느냐? 세 아들 중 막내의 관상을 보고 직관이 말했어요. 막내 아들이 있으니 괜찮을 겁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묘를 파헤치지 말고 끝까지 버텨야 합니다. 그래서 묘를 그 자리에 썼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나 밤중에 맏아들 집에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십니까? 나다. 내 아버지다. 죽은 아버지가 나타난 거예요. 놀란 맏아들이 물었죠. 아버지, 어떻게 여기 오셨습니까? 너희가 나를 왜 하필 그 너구리가 사는 데다 묻었느냐? 도저히 살 수가 없다. 당장 이장해라. 맏아들은 동생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고 둘째 아들에게도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막내는 달랐습니다. 아버지가 나타나 문을 두드리자 막내는 이렇게 말했죠. 정말 우리 아버지라면 손을 보여주세요. 손을 잡아봐야 믿겠습니다. 아버지가 죽은 사람인데 손을 어떻게 내밀겠느냐? 며 거부했지만 막내가 완강히 고집을 부리자 결국 손을 내밀었습니다. 막내는 미리 준비해둔 밧줄로 손을 꽁꽁 묶고는 말했어요. 우리 아버지인지 아닌지 확인하러 갑니다. 그리고 절구공이를 들고 나가 너구리를 있는 힘껏 때려잡았습니다. 알고 보니 아버지로 둔갑한 천년 묵은 너구리였던 겁니다. 그 뒤로는 아버지가 다시 나타나는 일도 없었고 묘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덕분에 그 집안에서는 3대에 걸쳐 진사가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 묘자리가 명당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 이야기는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면 결국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줍니다. 막내 아들은 너구리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굳은 신념으로 문제를 해결했죠. 막내는 정말 아버지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고 손을 잡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말이나 겉모습만 믿지 말고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려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봉이 김선달의 공짜 숙식. 옛날 봉이 김선달이 평양에서 서울까지 과거 시험을 보러 가기로 결심했어요. 문제는 가진 돈이 한 푼도 없었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지금처럼 교통수단이나 숙박시설이 편리하지 않았어요. 대신 주막이 있어서 소 달구지를 끌고 가는 사람들은 주막에 들러 소 여물을 먹이고 밥도 얻어 먹으며 여행을 이어갔죠. 하지만 봉이 김선달처럼 빈털터리로 여행을 하려는 사람에게는 주막비가 큰 부담이었답니다. 김선달은 주막에 들르기 전에 여물을 썰 때 사용하는 작두를 유심히 살펴봤어요. 작두는 여물을 썰어 소에게 먹이려면 꼭 필요한 기구인데 그 중에서도 고리쇠가 없으면 작두는 쓸모없게 돼요. 김선달은 주막 주인이 알아채지 못하게 고리쇠를 몰래 빼서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렇게 고리쇠를 들고 주막으로 들어갔죠. 주막에 도착한 김선달은 아무 일도 모르는 척 밥을 청했고 주막 주인은 소 여물을 준비하려다 작두가 고장난 걸 발견했어요. 어휴, 고리쇠가 없어졌네. 이걸 어쩌지? 소 여물을 못 썰면 손님들이 난리가 날 텐데. 주인이 난처해하자 그때 김선달이 슬쩍 다가가서 말했어요. 제가 우연히 고리쇠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써보실래요? 주인은 김선달이 가져온 고리쇠를 작두에 끼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어요. 덕분에 다른 손님들로부터 여물값과 숙박비를 받을 수 있었죠. 주인은 너무 고마운 나머지 김선달에게는 숙박비를 받지 않고 공짜로 밥을 먹이고 재워줬어요. 김선달은 감사히 밥을 먹고 푹 잔 뒤
떠나기 전에 다시 고리쇠를 살짝 빼서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는 다음 주막에서도 똑같은 방법을 사용했어요. 주막 주인들이 고리쇠가 없어 난리가 나면 김선달은 마법처럼 고리쇠를 꺼내 문제를 해결해 주었죠. 고리쇠가 없어요? 제가 하나 가지고 있는데 써보실래요? 이런 식으로 김선달은 서울까지 가는 길 내내 돈 한 푼 쓰지 않고 공짜로 밥을 먹고 숙식을 해결했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웃음을 주는 일화에 그치지 않아요. 김선달의 창의력과 재치는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길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물론 그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약간의 불편함을 줬다는 점에서 완벽하진 않지만 위기를 지혜롭게 돌파하는 그의 능력은 여전히 배울 점이 많답니다. 옛날에 황희정승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그는 조선 초기에 높은 벼슬을 한 사람인데 딸 셋을 키우고 있었어요. 하루는 다른 정승, 김정승이 황희정승과 딸들을 초대했어요. 김정승 집에는 맛있는 음식이 가득했죠. 반면 황희정승네 집은 늘 죽만 먹고 살았어요. 딸들이 김정승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잔뜩 먹고 나니 자기 집 상황이 너무 초라해 보였어요. 집으로 돌아온 딸들은 아버지에게 화를 냈어요. 아버지, 왜 우리 집은 죽만 먹어요? 김정승은 월급도 적은데 맛있는 걸 먹잖아요. 아버지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황희정승은 웃으며 말했어요. 오늘 들으니 호랑이가 개를 낳고 개가 호랑이를 낳았다더라. 딸들은 황당해서 물었죠. 그게 말이 돼요? 호랑이는 호랑이를 낳고 개는 개를 낳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래, 그러면 너희가 한번 잘 살아보겠느냐? 네, 우리가 잘할게요. 황희정승은 딸들에게 조용히 앉아있으라고 하고는 음식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죽이 아닌 고기와 맛있는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요. 딸들이 깜짝 놀라 물었어요. 아버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세상에는 다 방법이 있단다. 얼마 후 황희정승은 세상을 떠나면서 딸들에게 말했어요. 공작새 입에도 이슬이 맺히는데 사람 입에 밥이 안 생기겠느냐? 걱정 말아라. 황희정승이 세상을 떠난 후 나라에 문제가 생겼어요. 왕이 기르는 공작새가 밥도 떡도 아무것도 먹지 않고 점점 말라가고 있었죠. 대신들이 걱정하며 대책을 세우려 했지만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결국 누군가가 말했어요. 황희정승의 집에 가서 물어보자. 하지만 황희정승은 이미 돌아가셨고 딸들만 남아 있었어요. 대신들이 딸들에게 물어보니 딸들이 이렇게 말했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말씀하시길 공작새의 입에도 이슬이 맺힌다고 하셨어요. 이슬을 먹여보세요. 대신들은 공작새에게 이슬을 먹였고 놀랍게도 공작새는 살이 다시 찌고 건강을 되찾았어요. 김정승의 화려한 음식과 비교해 황희정승의 소박한 식사는 딸들에게 초라하게 보였지만 정작 황희정승은 삶의 가치를 겉모습에 두지 않았어요. 그는 내면의 풍요로움과 삶의 여유를 더 중요하게 여겼으며 공작새의 이슬 이야기 역시 문제의 해결책이 반드시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깊은 교훈을 전하고 있어요.